여러분, 혹시 지금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가렵지는 않으신가요? 특히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가렵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간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살, 내과와 신장 질환을 평생 연구하며 환자들을 돌본 의사 이정호입니다. 50회 가까이 환자 곁을 지키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다가 결국 병이 깊어진 뒤에야 후회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그때 그 증상을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의 말들이었습니다. 특히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불편으로 치부되지만 사실은 내장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변화를 알려주는 마지막 편지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손바닥 가려움을 단순히 건조한 날씨 탓으로 여기다가 간경화 말기로 발견된 분이 계셨습니다. 다리 가려움을 나이 탓으로 넘기다가 신장 기능이 10%까지 떨어진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두 몸이 보낸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깨닫고 생명을 지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진료실에서 후회하는 환자분들의 눈물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이 병상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손과 발은 신체의 말단이자 신경이 가장 촘촘히 모여 있는 부위입니다. 우리 몸에는 약 300만 개의 땀샘이 있는데 그중 절반이 손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몸속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감지하는 일종의 센서 역할을 합니다. 세계적인 간 질환 학술지인 저널 오브 헤파톨로지 2019년 연구에서는 원발성 담즙성 간질환 환자의 70% 이상이 손바닥과 발바닥 가려움을 첫 증상으로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간이 해독하지 못한 담즙산 독소가 혈액을 따라 피부에 쌓이며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담즙산은 원래 간에서 만들어져 장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혈관 속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하수도가 막혀서 더러운 물이 배수구 끝에서 역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이 제 기능을 못하면 독소가 가장 민감한 손발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려움이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대는 간이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용을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독소가 더 많이 혈액으로 방출되면서 가려움이 악화됩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손이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몇 달, 몇 년을 보내고 나서야 병원을 찾습니다. 그때는 이미 간 수치가 정상의 몇 배를 넘어선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가렵지는 않으신가요? 특히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가렵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간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행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발 가려움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혈액 검사와 간 초음파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검사 항목은 ALT, AST, 감마지 TP, 빌리루빈, 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수치들은 간의 염증과 담즙 배출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려움이 심해진다면 즉각적인 검사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 습진이나 건조증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보습제를 발라도 낫지 않는다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또 어떤 분들은 민간요법으로 소금물에 손을 담그거나 식초를 바르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으로 가려움을 줄일 수는 있지만 근본 원인인 간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간만 지체되어 병을 키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왜 하필 노년층에 많을까요? 간은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기능이 떨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필터가 점점 막히듯이 말입니다. 여기에 약물 복용, 음주,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간은 더욱 빠르게 손상됩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특히 손발 가려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손바닥 가려움이 간의 신호라는 사실 이제 명심하셨나요? 하지만 가려움이 알려주는 위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위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등, 특히 날개뼈 사이의 가려움은 대개 그냥 노화나 피부 문제로 생각됩니다.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이다 보니 긁기도 어렵고 그래서 더욱 답답합니다. 많은 분들이 등글개를 사서 긁거나 벽에 등을 대고 비비면서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가려움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게이오 대학병원 연구진이 2020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원인 불명의 등 상부 가려움 환자 중 20% 이상에서 폐암이나 심장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약 1200명의 환자를 3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흉추 3번에서 7번 사이, 즉 날개뼈 사이 부위의 가려움이 내장 질환과 강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왜 등이 가려운 것이 폐나 심장 문제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는 신경 경로가 폐와 심장에서 흉추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폐에 종양이 생기거나 심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 신경 경로를 통해 신호가 전달되고 우리는 그것을 가려움으로 느끼게 됩니다. 쉽게 말해 전기 배선이 꼬여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꽃이 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65세 남성 환자분이었는데 1년 가까이 등이 가렵다며 피부과를 다니셨습니다. 연고도 바르고 광선 치료도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병원으로 오셔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에 3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로 제거할 수 있었지만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이 가려운 게 폐와 관련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심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전조 증상으로 등 상부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에 가려움이 심해지거나 가려움과 함께 가슴 답답함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심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장은 혈액을 온몸에 보내는 펌프인데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신경 전달 체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등 위쪽이 가렵고 손이 잘 닿지 않아 답답하지는 않으신가요? 그 가려움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병원 예약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실행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려움이 누웠을 때 심해지면 폐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우면 혈류 분포가 달라지고 이로 인해 신경 자극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운동 후에 가려움이 심해지면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장은 운동할 때 부담이 커지므로 이때 가려움이 악화된다면 심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패턴을 일주일 정도 메모해 두고 진료 시 의사에게 알리면 진단 정확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주의사항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파스나 온찜질로 버티려 합니다. 파스를 붙이면 일시적으로 시원한 느낌이 들고 가려움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감각만 마비시킬 뿐 내부의 원인은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만들어 진단이 늦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나이가 들면 등이 가려운 게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피부 노화로 인한 가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 특히 특정 시간대나 자세에서 악화되는 가려움이라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폐암과 심장질환은 조기 발견이 생사를 가르는 병입니다. 등 가려움이 폐와 심장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다리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정강이와 발목은 중력 때문에 체내 노폐물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혈액과 림프액이 다리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다릅니다.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독소가 하체에 집중되고 그것이 가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한신장학회가 2022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투석 환자의 절반 이상이 투석 시작 10년 전부터 다리 가려움을 경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이는 욕조 물을 하루에 10번 이상 갈아엎는 것과 같은 양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신장이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독이라는 독소가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요독은 원래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혈액 속에 남아서 온몸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특히 하체에 요독이 쌓이는 이유는 중력과 혈액순환 때문입니다.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다리는 혈액순환이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게다가 중력으로 인해 노폐물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정강이와 발목에서 참기 힘든 가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밤에 특히 심해지는 이유는 누워있을 때 혈액 분포가 달라지고 요독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장내과 의사로서 이런 환자분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두 처음에는 다리 가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건조해서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며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다리가 심하게 붓거나 숨이 차서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간은 재생 능력이 있고 폐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신장은 다릅니다. 한번 망가진 신장 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강이나 발목이 가렵지는 않으신가요? 특히 밤에 자려고 누우면 가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지는 않으신가요?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려워지고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다면 그것은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실행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 가려움과 함께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횟수가 늘거나 아침에 얼굴이나 다리가 붓는다면 바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간단합니다.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역화율을 측정하고 소변 검사로 단백뇨와 혈뇨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검사들은 신장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고를 발라 해결하려 하거나 민간요법에 의존합니다. 소금물에 발을 담그거나 식초를 바르거나 심지어 된장을 바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으로 가려움을 줄일 수는 있지만 신장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소금은 신장에 부담을 더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분들입니다. 이 두 질환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이 다리 가려움을 느낀다면 반드시 신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리 가려움이 신장의 마지막 경고라는 사실 이제 아셨나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히 의학 정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환자분을 만났고 그분의 이야기는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 만난 김호철님은
52세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호철님은 건설 회사에서 일하셨는데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분이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셨고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성격을 가지셨습니다. 호철님이 처음 등에 가려움을 느낀 건 약 6개월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일하느라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가 보다, 옷이 거칠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가려움은 심해졌습니다. 낮에는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 잊고 지냈지만 밤만 되면 등이 너무 가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철님은 결국 피부과를 찾아가셨습니다. 의사는 진찰 후 건조한 피부라고 진단했고 보습제와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했습니다. 호철님은 성실하게 약을 바르셨지만 가려움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달 후 다시 피부과를 찾았고 이번에는 항히스타민제를 추가로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호철님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밤마다 가려움 때문에 잠을 설쳤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지만 호철님은 그저 피부 문제일 뿐이라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던 터라 병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호철님은 갑자기 폭통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응급차를 불렀고 호철님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제가 당직이던 날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호철님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얼굴색부터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피부가 노랗게 변해 있었고 눈에 흰 자위도 누렇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황달 증상으로 간이나 담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즉시 혈액 검사와 복부 CT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췌장 머리 부분에 4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주변 림프절과 간으로 전이된 말기 상태였습니다. 수술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호철님께 결과를 말씀드렸을 때 호철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등 가려움이 이것 때문이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췌장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종양이 신경을 자극하면 등 상부의 가려움이나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철님은 병상에서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왜 전 단순한 가려움이라 생각했을까요? 제 몸이 마지막으로 도와달라 신호를 보냈는데 저는 그저 무시해버렸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호철님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호철님은 그로부터 3달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들 걱정만 하시던 그분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호철님의 사례는 저에게 가려움은 피부 문제가 아닌 몸 전체의 경고라는 사실을 다시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가려움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을 만나면 반드시 내부 장기 검사를 권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철님처럼 후회하지 마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호철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몇 주, 몇 달째 가려움을 참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의 친동생 이정민은 저보다 5살 아래입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동생이었고 젊은 시절에는 마라톤도 즐기던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력이 있었고 업무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가 겹치면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정민이가 처음 발목 가려움을 호소한 건 약 4년 전이었습니다. 저녁만 되면 발목이 가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뇨병 환자에게 흔한 신경병증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뇨병은 말초 신경을 손상시켜 저림이나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를 더 철저히 하라고 조언했고 정민이도 약을 성실히 복용하며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가려움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습니다. 정민이는 약국에서 가려움 연고를 사서 바르고 밤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며 버텼습니다. 가끔 만났을 때 발목을 긁고 있는 모습을 봤지만 저도 바쁜 일상에 치여 깊이 살피지 못했습니다. 형이자 의사로서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이 지금도 후회됩니다. 2년 정도가 흘렀을 때 정민이는 새로운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패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부종은 신장 기능 저하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저는 즉시 정민이를 제 병원으로 데려와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3.2mg/dl였습니다. 정상은 1.3 이하인데 정민이는 그 2배가 넘었습니다. 사구체 역과율은 28이었습니다. 정상은 90 이상인데 정민이의 신장은 정상의 30%밖에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만성 신부전 4단계 말기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다량의 단백뇨가 검출되었습니다. 신장이 단백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소변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양쪽 신장 모두 크기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당뇨병성 신증으로 신장이 오랫동안 손상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결과를 듣던 정민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형, 그럼 나 투석해야 하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동생을 보며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진료했지만 내 가족이 아프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민이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민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 발목이 가려운 게 이렇게 무서운 신호인 줄 몰랐어.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긴 증상인 줄 알았어. 만약 내가 4년 전에 형한테 제대로 얘기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까? 저도 자책했습니다. 의사인 제가 동생의 증상을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했습니다. 발목 가려움이 단순한 신경병증이 아니라 신장 문제일 수 있다는 걸 더 일찍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가족이라서 오히려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정민이는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혈액 투석을 주 3회 시작했고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투석 후에는 기력이 떨어져 하루 종일 누워 지냈고 식단 제한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물도 하루 1000ml로 제한되어 목마름을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치료를 받고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1년 정도 지나자 몸 상태가 안정되었고 현재는 투석을 받으며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장 이식 대기자 명단에도 올라 있어서 언젠가 이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형으로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작은 증상이라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가려움은 반드시 기록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정민이의 4년이라는 시간을 돌려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가려움을 호소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건조해서 그렇다고 넘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동생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